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론, 그 중에서 특히 개념적 설계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정보 시스템 전체 개발 과정 중에 일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를 살펴보면 예비조사, 요구 분석,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등으로 유지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것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277장부터 277쪽부터 2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개발 수명 주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석은 사용자의 먼저 사용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적정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물론 전사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규모가 너무 크다든가 데이터가 너무 많다든가 하면 적정 규모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결정이 되면 데이터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우선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갖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 주기 제약이라든가 그 미확인값 제약이라든가 영역, 참조 무결성, 기타 제약, 사업 관련 제약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조직 도표라든가 업무 총괄표, 각종 보고서 입출력 양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기존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 화면 같은 것들을 처음에 초기의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또 잠재적인 사용자의 면담이나 관찰,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분석되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서는 접근 방식이 상향식과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겠습니다. 상향식은 바텀업 방식인데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속성들을 파악해서 정교화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교화할 때 배운 그런 방식이죠. 어떤 장표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모든 속성들을 파악하고 그들 간의 함수적 종속을 파악해서 정교화를 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속성이 많은 아주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모든 속성 간의 함수적 종속을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향식 방식은 소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향식 탑다운 방식은 소수의 핵심 개체 집합에서 출발해서 점점 세분화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개체 집합의 속성 중에서 또 더 세분화하다 보면 이 속성이 아니라 개체 집합으로 분리해야 될 것들이 파악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더 세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하향식 방식은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반면에 또 개별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미흡할 수 있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한 방식을 쓰기보다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적당히 절충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일부 하향식으로 내려오다가 그 개체 집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상향식으로 모든 속성을 파악해서 정교하고 다시 하향식으로 또 내려가고 하는 이런 두 방법을 절충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계 과정을 살펴보면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던 3단계 스키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3단계 스키마는 우리가 외부 단계에서 사용자 관점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 단계에 가서 개념적 스키마를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내부 단계에서 내부 스키마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과 각각 해당되는 게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특정 데이터 모델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형이라든가 이런 계층형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데이터 모델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도 관계가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나면 이제 이 단계가 끝나면 특정 데이터 모델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가겠다. 그럼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맞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모델에는 종속적이지만 아직까지 특정 DBMS를 선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DBMS와는 독립적인 그런 단계가 되겠고 이 논리적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젠 특정 DBMS에 맞도록 이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다음 장인 8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는 9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에서는 주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선정된 DBMS의 언어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 내리고 구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초기 데이터를 적재한 후에 수행할 작업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오류 검사를 해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여러가지 사용자 분석이 잘못됐다든가 설계가 잘못되거나 개발 오류로 인한 수정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수정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수정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는 필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상태를 잘 관찰해서 지속적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되고 튜닝을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도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개념적 데이터 스키마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개념적 데이터 스키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세부사항 또는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제약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오로지 사용자의 요구사항만을 토대로 스키마를 개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자 또는 잠재적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모델링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델링 언어는 가능하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데이터나 관계성 집합이나 또는 뭐 여러가지 제약 조건 등을 표현하는 것이 쉬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표현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비전문가인 사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 시스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도 이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그 그림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언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정보가 중복되지 않도록 비중복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추가됐을 때 새로운 요구사항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언어들 중에서 가장 그 개념적 데이터 스키마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절한 언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 다시 말하면 ERD입니다.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 ERD가 이 개념적 데이터 스키마를 위한 모델링 언어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ERD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그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10단계로 구별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순서대로 진행된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첫 번째 예를 들어 개체 집합을 파악하고 관계성 집합을 파악하는 것이 뭐 개체 집합 파악한 후에 관계성 집합을 파악하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악하다 보면 개체 관계성들을 어느 정도 그린 후에 또 빠진 것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세와 일반화를 7단계에 뒀지만 사실 이미 개체 집합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일반화 상세화가 어느 정도 파악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성의 영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성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이미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순서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그 명문가구 사례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8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문가구의 데이터 요구사항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주요 트랜잭션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계속 수강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개체 집합을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개체 집합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이미 개체 관계성도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만약에 잘 모르면 다시 돌아가서 개체 관계성도에 대한 그 챕터의 동영상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체 집합이라는 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인데요. 개체 집합을 파악할 때는 이게 정말 개체 집합인지 아니면 속성인지 요 두 가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이 있다. 그러면 매장은 일반적으로 개체 집합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매장 번호라든가 매장명이라든가 뭐 매장 주소라든가 뭐 등등 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매장이랑은 개체 집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매장 번호 같은 것은 따로 뭐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항상 매장에 속해 있는 그런 속성으로 보이죠. 그럼 이건 속성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체 집합과 속성은 주로 다 명사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체 집합을 파악할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음 동의어나 동음 이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는 매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용자는 직영 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쭉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더라. 그럼 이거는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이음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매장인데 별명으로 직영 매장으로 불리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을 이런 표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잘 정리가 되고 또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명은 매장, 뭐 직원, 영업직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매장의 경우는 별명으로 영업점이나 뭐 직영 매장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개체 집합을 쭉 파악을 하겠습니다. 개체 집합을 파악하고 나면 그런 개체 집합들 사이에 관계를 찾아서 관계성 집합을 파악하게 되는데, 관계성 집합은 주로 동사로 표현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응비와 참여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대응비와 참여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사실 중복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중복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쭉 관계성 집합을 파악해 보면 매장이 직원을 보유하다 라는 관계와 직원이 매장에 소속되다 라는 게 파악됐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매장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직원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지금 매장이 직원을 보유하다와 직원이 매장에 소속되다로 파악되었지만 실제는 동일한 관계성 집합입니다. 동일한 관계성 집합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ERD를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중복은 제거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개체 집합과 개체 집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계성 집합은 사실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서 파악된 관계성 집합만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뭐 상상을 해서 이런 관계성 집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비와 참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대응비와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사용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매장이 직원을 보유하다라고 했을 때 뭐 직원이 한 매장에만 소속되느냐 아니면 뭐 직원이 여러 매장에 소속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직원은 여러 매장에 소속되지는 않고 특정 매장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다. 그 소속된 직원들은 한 매장에만 소속된다. 그렇다면 그리고 매장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대응비가 1대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매장에는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매장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도 있을 수 있다. 본사나 뭐 공장이나 다른 데 소속된 직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매장에 소속된 직원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관계는 또 완전과 부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비와 참여도를 하나씩 전부 다 파악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체 집합과 관계성 집합이 파악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초벌 개체 관계성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아까 동일한 그런 중복되는 관계성 집합이 파악됐을 때는 이게 동일한 거라면 이 두 개가 동일하다 그러면 주로 1대 다의 관계성 방향,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매장이 직원을 보유하다라는 그런 관계성 집합 이름을 부여하고 그렇게 중복된 것은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나온 그 명문 가구의 사례를 개체 관계성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사실 뭐 매장 이 관계성도를 그리기 위해서 개체 집합을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계성 집합을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개체 관계성도를 그리고 그런 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체 집합을 파악한 것을 가지고 또 그들 간의 관계성 집합을 그려보고 이렇게 그리면서 사실 반복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영업직원, 운전기사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직원이 세분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화 상세화가 아직 이 단계에서는 뭐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일반화 상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벌 관계성도를 그린 후에 속성을 파악하게 되는데, 사실 속성도 규모가 작은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이미 개체 집합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속성도 이미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개체 집합과 관계성 집합을 먼저 파악한 후에 구체적인 속성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이 속성을 파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속성의 경우는 둘 이상의 개체 집합이나 관계성 집합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 개체 집합 또는 원 관계성 집합에만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속성을 원자 속성으로 볼 건지 합성 속성으로 볼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주소 같은 경우에 단순히 메일링 리스트로 쓸 거다 그러면 원자 속성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추후에 각 지역별이나 뭐 아파트별, 뭐 단지별 매출 분석을 하는데 쓰겠다. 그렇다면 뭐 시군구라든가 뭐 아파트 그 도로명 주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놔야지 우리가 분석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합성 속성으로 define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속성 중에는 유도 속성, 유도가 되는 그런 속성도 있고, 근데 이 유도 속성을 저장하지 않고 계산해서 유도를 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둘 건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데요.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유도 속성으로 define 하는 게 좋지만, 문제는 유도 속성으로 했을 때 이 유도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검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경우는 이거를 차라리 저장해서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이 유도 속성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건지 유도 속성으로 둘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속성들이 파악되면 해당 개체 집합에 있는 여러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과 길이를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갖는 제약들, 예를 들면 뭐 이건 매장 번호가 주키다, 그 다음에 뭐 미환 값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별명이 있다면 별명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도 속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값이 유도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속성이 파악되면 그 속성의 영역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영역이라는 건 허용되는 속성 값이겠죠. 예를 들어 매장 번호 같으면 세 자리 문자인데 뭐 B01부터 B99 사이의 값이다. 그럼 그 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형 길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속성을 파악하고 영역을 파악하지만 사실은 이게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속성 파악하는 단계에서 이미 영역도 파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순서라기보다는 속성과 영역을 다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주키를 선정하는데요. 뭐 사실 이것도 앞에서 보면 이미 주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키가 클리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여러 개의 후보키가 있다면 미래에도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속성 값이 변할 가능성이 적은지, 그런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키를 주키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키들을 대부분 만들죠. 학생 같으면 학번이라는 인위적인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듯이 주키는 대부분 그런 유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한번 어사인하면 변하지 않는, 그리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인위적인 키를 지정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대부분 주키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개체 집합이 혹시 더 상세화되는 그런 개체 집합은 아닌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속성과 주키를 공통주키죠. 공통주키를 가진 개체 집합에 대해서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예를 들면 직원 같으면 이게 영업 직원, 운전기사 같은 경우도 모두 똑같은 이런 속성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다만 영업 직원의 경우는 최대 할인율과 목표 매출액이란 자기만의 고유한 걸 가지고 있다. 운전기사의 경우는 뭐 면허 종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직원 밑에 더 상세화해서 운전기사와 영업 직원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화 관계성 집합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베타적이란 얘기는 영업직원은 운전기사가 될 수 없고 운전기사는 영업직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타입의, 다른 종류의 직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만약 파악이 됐다면 베타적, 그리고 부분, 일반화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 사용자 트랜잭션을 검증하게 됩니다. 사용자 트랜잭션을 만들어진 개체 관계성도에서 뭐 수작업으로 실행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빠진 것은 추가하게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개체 관계성도에서 287쪽에 나와 있는 그런 트랜잭션들을 하나씩 적용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87쪽에 6번 트랜잭션이 임의의 직원이 감독하는 부하 직원의 명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직원들은 부하 직원에 대한 관련성이 하나도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ERD는 뭔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직원 중에는 상사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어서 직원이 직원을 감독하다 라는 관계성 집합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의 상사가 여러 명의 부하 직원을 감독하더라 라는 새로운 이런 관계성 집합이 파악되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관계성 집합을 당연히 추가를 해줘야 될 거고요. 또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직원이 고객을 상담하긴 하는데, 실제로 상담해서 파악하는 건 뭐 취향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뭐 집어넣지 않고 넣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별로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 상담하다라는 관계성 집합이 필요하냐 생각해보고,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구매하다도 사실 고객이 주문한 제품 이 뭔지만 파악되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 그러면 뭐 이 관계성 집합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장이 어떤 차량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다라는 관계성 집합을 포함시켰는데, 실제로 이 관계성 집합은 매장에 소속된 직원, 그 중에서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통해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빨리 얘를 액세스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태여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트랜잭션 검증을 끝내면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빠진 부분을 추가해서 최종 개체 관계성도를 확정한 후에 또다시 이제 사용자의 검토를 한 번 더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개체 관계성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시키고 이 직원들 사이에 감독하다라는 새로운 관계성 집합을 추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